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려시대 우왕을 만나볼 텐데 우왕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을 한번 얘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는 요리가 있는 날입니다. 김장철에 한번 해보실 만한 별미 김치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건강을 위해 야외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찬바람에 노출될 수 있는 새벽 운동이나 등산보다 가급적 기온이 오른 오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요즘 날이 꽤 추웠는데 오늘부터는 좀 풀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아침까지는 어제만큼이나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져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1도, 청주는 5도, 광주는 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부 내륙에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의 유입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9도, 광주는 22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최근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할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양육비를 외면한 나쁜 부모들 첫 번째 형사 고발입니다. 자, 사단법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라는 곳에서요. 네.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이 형사 고발하기로 한 거고요. 네.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법이 하나 개정됐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좀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법에 의해서 첫 번째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서 고발 예정인 나쁜 네. 부모 2명. 각각 얼마나 양육비 지급을 미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우선 나쁜 아빠. 자, 이혼을 했고 엄마가 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10년이 넘도록. 예, 쌓인 것이 한 1억 2천만 원 네. 정도. 이거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급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기존에는 네. 감치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요. 잠깐 가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이제 좀 만성적인 양육비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자,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 감치명령 결정난 이후에 1년 지나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형사 고발에 의해서 네. 처벌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아빠 사례고요. 네. 나쁜 엄마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빠 혼자 이혼 후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네. 경제 생활을 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 아빠 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이혼한 엄마가 강남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수입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자꾸 재산이 없다. 이렇게 회피하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첫 번째 형사고발의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아까 감치 말씀하셨는데 네, 네. 징역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못했어요. 네. 감치가 최대한이었어요.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고 웬만하면 주어라 이런 건데 새로 추가된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해외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감치라는 게 뭐 며칠을 가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풀려나면 또 안 주면은 또 법원에 호소해서 감치가 쉽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신상 공개. 이게 과거에 이 배드파더스라고 이 개인 사이트에서 하다가 이거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게 법정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제 법으로 이렇게 신상 공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징수, 재산이 있는 게 확인되면 다 은닉을 해놓은 게 문제죠. 그리고 감치 명령이 떨어진 후 1년 이후까지 미지급 상태다. 그럼 이때 형사 고발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네네.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법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년 좀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170여 건의 이제 미지급 사례 중에서 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14건 정도가 지급했다고 해요. 10%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법의 시행 초기 단계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형사고발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말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래도 좀 마지못해서라도 양육비 지급하는 경우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물꼬를 트자고 만들어진 법이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네. 이 개인 사례의 뭐 내용보다는 앞으로 좀 이 미지급,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이 적어도 최소한 양육비 정도는 내놓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이제 기대해 보는 겁니다. 아니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는 건 그 부부들은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른이고요. 거기서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아이. 네, 근데 맞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주지 않아서 두 번 울리는 이런 짓은 부모로서 완전히 그 책임을 져버린 거거든요. 네. 아, 참 이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먹통 사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어제 이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바로 지난 주말에 이제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던 거고요. 뭐 30시간 넘는 먹통 사태를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서야 이제 완전 복구 선언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대국민 사과 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홍은택 이 대표가 주로 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네, 어제였죠.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가 사고 닷새째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카카오의 경영 시스템이 경영 체제가 공동대표 체제였는데 이 공동대표 체제라 두 명이 공동대표였지만 각자 대표 이렇게 불러요. 네. 이게 뭐냐? 각자가 다 대표라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대표는 한 명 한 명의 대표이사가 이 결정권을 다 행사해요. 공동대표는 비슷한데 두 명 이상의 공동대표가 다 의결을 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각자 대표 권한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남궁훈 각자 대표가 어제 사퇴 발표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왜 두 명 중에 한 명만 사퇴하는가 그랬더니 이쪽이 역할이 CTO인데 기술을 담당하는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주로 자기에게 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리는 본인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표이사직에서는 사퇴하지만 완전히 뭐 이제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 앞으로 이 재난대책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홍은택 대표 1인 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이건 뭐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상황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 피해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별도의 채널을 이제 연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이제 신고 접수들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 또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피해가 큰 분들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고 택시 기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피해 산정이 먼저 되고 나면 카카오 측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 합의할 수 있는 보상을 낼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분쟁이 발생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선제적으로 무료 이용자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다음 메일이 안 됐다. 업무적인 메일이 많잖아요. 네.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카카오톡으로도 사실은 회사 업무를 많이 봅니다. 네. 이래서 발생한 무료 서비스이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할 것인가 어제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어디까지 회사가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훨씬 복잡하고 많고요. 다만 이제 미묘한 지점 하나가 지금 이게 SK CNC의 책임이 크냐 네. 화재로 인한 셧다운이니까요. 또는 카카오 자체의 또 책임이 크냐 여기에 대해서는 카카오 측은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SK CNC와의 분쟁보다 먼저 피해 보상을 우선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일단 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돼 버렸는데요.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가 SK CNC 안에 들어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2시간 만에 서비스에 차질이 없었는데 카카오만 왜 이 지경이 된 것이냐? 독자적인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중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제 완전한 이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지금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중인데 안타까운 게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짓겠다고 했고 또 한 4,600억 정도를 들여서 시흥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이건 2024년 정도에 이제 준공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빠른 이중화 시스템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개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컸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상이 마비되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 대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예, 이게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행인을 덮쳤는데 양다리가 절단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이 경북 영덕에 있는 한 휴게소예요. 그런데 이제 고령이라 하면 지금 80세의 A 씨가 차량 운전을 하는데 이 차량이 갑자기 주차장 계단으로 돌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고요. 그 다음에 행인을 덮쳐서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혼동했다. 브레이크를 누른다는 게 엑셀을 밟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고령 운전의 위험성 조금 다시 한번 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번 사고로 행인이 굉장히 크게 다치셨다고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 3분이 다치셨는데 한 분은 이제 이 다리가 이제 좀 무릎에 골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래도 이제 중상까지는 아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차량에 의해서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한 분은 양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생명에는 그나마 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평생 장애를 갖게 되신 건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휴게소에 책상들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가 차량 돌진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나무가 절단이 됐는데 그 날카로운 부위에 그 사고 현장에서 양 다리가 절단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명의 지장은 없으시지만 너무 끔찍한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이 기사 접하신 분들은 모두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네. 이 평생 이 아픔을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네. 아유, 속상합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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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 또 자립준비 청년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사건 등 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만주 부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중인 이만주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LH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 상향 사업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지침 제정 시에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만 해당이 됐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0년 7월에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거주자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주로 비주택 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약 46만 3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국토부, 지자체, 그 밖의 다양한 사회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거버넌스 관리,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 발굴, LH는 주택 공급 및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운영을 담당하고요. 이 밖에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여 이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자를 위한 지원 센터도 있을까요? 현재 전국 62개소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 발굴과 상담, 이주 신청뿐만 아니라 입주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정착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5,500가구, 2021년 약 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약 7,000가구, 내년에는 1만 호까지 이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폭우가 내려서 네. 정부에서 반지하를 비롯해서 재해 취약주택 주거 복지망 강화 대책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이런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LH는 매입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5년부터 매입 대상에서 반지하 주택을 제외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급도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계약자 약 1,800세대가 거주 중인데요. 임대료 완화와 이사비 지원을 통해 현 거주지 인근 지상주택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침수 감지기, 창문형 차수판, 우수 유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배수 펌프, 역류 방지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침수를 방지하고 피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준비한 대책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약 5만 4천 건에 이르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약 98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방 4개, 화장실 2개 규모의 남녀 분리형 주택형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입임대주택 2개를 활용한 연접형 쉼터 설치로 충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쉼터 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비극적 선택, 이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이것도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자립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LH는 2021년 보호종료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쉼터 퇴소자까지 포함하여 약 1,52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립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LH 서울본부에서는 희망친구 기하 대책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고요. 부산 울산 본부에서는 부산시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주거, 진로, 교육, 문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소년 꿈 더하기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협약대학교 및 가구회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게 인테리어 개선과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서대문구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주택을 제공해 금년 내 입주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 16호를 매입하여 1층은 커뮤니티 시설, 2층에서 5층은 전세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주거시설로 제공되는데요. 물리적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비와 정착금 지원, 금융교육, 심리상담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주택들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특정 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임대 운영 및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의 테마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남생활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도심 내 초과 공급된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서 대학생과 청년 창업인, 창작가 등에게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지하에 공유 주방, 공유 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 공용 세탁실을 설치하고 1층에 카페와 창업 실험 가게, 2층에서 10층에는 122호의 원룸형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택을 제공하신다면 또 다른 주거 불안 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령자를 위한 테마형 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봉구에 공급한 어르신 맞춤형 케어 안심주택 해심당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기존 주택 철거 후 고령자 특성에 맞는 무장애, 맞춤형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1호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 설계와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각종 주거 편의시설과 건강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 어르신 카페를 활용한 노인 일자리 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체조 등 복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키친가든이라고 불리는 옥상 텃밭 설치와 도시농업 기술 교육도 지원 중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더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확대하고 계신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보훈처 및 서울 강동구와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인 보훈보금자리 강동을 공급하여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안산시 상록구에는 안산고잔 1단지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의 사할린 귀국동포가 거주 중이고요. 분만 취약지역 거주 산모들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는 약 6호 규모의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푸마네를 2018년부터 시범 공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다다름 하우스도 연내 입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랄까요? 그리고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에 있어서도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LH는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만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이 10월 20일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느 때로 갑니까?
언제로 가나요? 예. 1374년. 374년 9월 25일인데 왜냐하면 음력으로 가기 음력이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월 20일, 오늘이 음력 9월 25일이니까 1374년 9월 25일로 가게 됩니다. 네. 1374년은 고려가 멸망하기 18년 전입니다. 고려 말로 간 것인데요. 네. 세 분 태정태세 문단세 아세요? 네, 조선시대 왕. 알죠. 저는 이거를 노래 가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 태정태세 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이것도 여기서 있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 끝까지 하셔야죠. 끝까지 이제 가사를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네. 그 고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태해정관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오. 후계인이 명신이, 오. 네. 강고원열 선숙회, 목정민, 우창양 이런데, 우창양. 네. 끝에서 세 번째 우. 예, 우왕입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예. 우왕. 네, 오. 고려의 마지막에서 예. 세 번째 국왕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네, 현대 사회에도 좋은 정치 지도자와 그 주변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야 네.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늘 지당하십니다. 아우, 최고십니다. 이런 사람만 옆에 두니까. 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충신하고 간신을 정말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 최악의 지도자와 정말 그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간신이 만나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국왕과 아. 네, 욕심이 많은 나쁜 신하가 네. 만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말 우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374년 음력 9월 25일 고려의 32대 국왕인 우왕이 국왕으로 결정된 날입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태자 또는 세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왕이 죽기 전에 후계자를 미리 결정을 해놔요. 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왕이 죽은 다음에 계승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기 때문에 왕위를 둘러싼 피바람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 그 방송 행복한 아침에서만 얘기한 것만 해도 피바람 엄청 났잖아요. 뭐 조선의 태조 이성계 그리고 고려 뭐 태조 왕건 이렇게만 해도 왕자들끼리 엄청 피바람 불지 않았나요? 제가 피바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앞으로는 그만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후백제 경우에 견훤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데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우왕의 경우도 왕위 계승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고려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숨겨진 사연,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왕은 고려 32대 왕이고 공민왕의 아들입니다. 네. 공민왕 하면은 노국대장공주와의 저 러브스토리 이걸로 유명하고 네네. 그렇죠. 전에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에 잠깐 또 등장하신 적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왕인데 공민왕에게는 다른 아들은 없고 우왕 딱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우왕이 유일한 아들인데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그러게. 있어요? 네. 유일한 아들인데? 네, 여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죠. 또 출생의 비밀 들어가나요? 네, 지금부터 고려판 아침 드라마. 아하. 네, 공민왕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참 영민한 국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참 잘했어요.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원의 간섭이 100년 정도 계속됐거든요. 이걸 끊어내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쾌거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국내 정치를 개혁합니다. 권세가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거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또 백성들을 억지로 노비로 삼은 게 있으면은 다 해방시켜라. 이래가지고 아주 과단성 있는 개혁을 해서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참 지지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남아 있고요. 네.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으면 손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왕이 네. 왕이 그려준 초상화를 집에 딱 걸어놓으니 신하의 그 감동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아니 그런 네. 재주도 있었고 네.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이 지지하고 뭐 걱정이 없는 왕이었겠네요.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네. 이 원나라 공주였더니 노국대장공주를 비롯해서 모두 5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아들은커녕 딸도 한 사람도 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공민왕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전부 왕자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 또 노국대장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 아이고. 아이도 죽고 왕비도 죽고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노국 공주도 사망을 하고 뭐 아이는 아이도, 없고 어. 그러면 후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데 이때 공민왕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42살 되던 해에 옆에 신하한테 내가 사실은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야. 깜짝 놀라죠. 네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돈의 집에서 자라고 있네. 그 신돈은 누구냐면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등용한 승려이고 또 정치가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랴부랴 신돈의 집에 몰려갔죠. 그랬더니 과연 7살짜리 남자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남자아이를 궁궐로 모셔와서 우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드리고 당령 부원대군이라고 하는 이런 관직도 주고 이러면서 왕자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쵸. 왜 아들이라면 태어났을 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런 의심이 떠나지를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갑자기 7살짜리 아들을 내 아들이다. 앞으로 후계자로 모셔라. 사람들이 이거 좀 떨떠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도 공민왕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데려왔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왕이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네.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부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자 이제 왕자 수업을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민왕이 암살을 당해요. 공민왕에 대해서는 뭐 동성애자다, 관음증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죽음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역사를 곁가지로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생각이고 네네. 역사를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면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의 반격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자 어쨌거나 세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후계가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네. 우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에 아주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민왕의 생모였던 명덕태후인데 명덕태후가 어째 이 아이가 내 아들 어릴 때하고 너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커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 말고 다른 종친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이 아이가 그 왕의 아이인지 또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지배계층이 쉽게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는 어려웠겠어요.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이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 누구냐면 내가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만일 우왕을 제외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왕의 말을 불과 3일 만에 뒤엎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인임의 강력한 주장에 이끌려서 우왕을 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역사 속에 늘 그랬듯이 왕이 어리니까 네. 이걸 대신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좀 시끄러웠을 것 같고 또 왕이 됐지만 우왕의 혈통을 의심하는 세력이 계속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우왕이 그때 나이가 불과 10살이었어요. 아유. 10살밖에 안 되는 데다가 선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있고 그러니 왕으로서의 권위, 정통성 이것마저도 의심을 받으니까 도대체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었겠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인임이 전면에 나섭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대단한 야심가였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우왕을 앞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아이고. 정도전, 정몽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파직, 유배 보내고 네. 그 자리를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 다 채워요. 어쩐지 관상이 안 좋았어요, 아까. 예. 아, 그런가요? 네. 14년 동안이나 권력을 부리는데 아. 개인이 권세를 부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관직을 얻고 싶은 사람이 이인님한테 뇌물 주고 아이고. 네. 재판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이인님에게 뇌물 줘서 재판에서 이기고 네. 관리가 탄핵을 받게 되면 이인님한테 뇌물 줘서 또 그걸 면하고 정치가 엉망이 돼요. 이 피해를 누가 받느냐면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그렇겠죠.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은? 농단이죠. 나라가 아닌 꼴이 돼버려요. 네. 나라가 망하겠구나. 오. 백성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거고. 근데 그때 우왕은 뭐 하고 있었대요? 우왕은 놀아요.
아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사냥 다니고 아. 잔치하고 그러다가 가끔 아이고. 정치에 무슨 관심을 가질라 치면 이인님이 왕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관심을 못 갖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놀이로 이 우왕의 정신을 빼버리는 거죠. 네, 이님이 노린 거잖아요, 그렇죠?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았네, 우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쁜 정치 지도자와 무능한 국왕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왕은 왕이 된 지 14년 뒤에 이성계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왕위에 오르지만 또 1년 만에 폐위를 당해요. 네. 아니 근데 이성계가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창왕까지 폐위를 시킵니까? 네, 공민왕의 후손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 세력에서는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성명을 쓸 때 왕우 이렇게 쓰지 않고 신우. 신시성의 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이게 조선시대 내내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모두 신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네. 이런 의문이 남죠. 네. 진짜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아니 근데 그때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그때 대규모 쿠데타잖아요. 네. 근데 이겼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왕을. 네. 제가 진짜는 공민왕이 아닌데 아, 이 우왕을 폐위시켜 버리려니까 어. 아니다. 상황을 막 신동의 만든 아들이다. 거죠. 이렇게 어. 해버려. 아니 근데 그 당시 왕이었으면은 뭐 밖에서 낳더라도 뭐 데리고 왔지 7살까지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지역의 김씨 아들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그만 싸우시고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아,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역사에는 간혹 이렇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알 수 없는 채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날은 우왕이 왕이 됨으로써 18년 뒤에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나쁜 정치의 첫 출발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 이거 우왕의 머리카락하고 공민왕의 머리카락만 이게 있으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DNA 유전자 검사로 검사를. 가면은 그죠? 바로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20일로 가보죠. 이번엔 언제로 갑니까? 1998년 10월 20일이에요? 비교적 가깝네요, 예. 또. 네, 네. 제가 고3 때죠. 네, 가까이로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날 1998년 오늘은 이 한류 열풍의 첫 출발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이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발표됩니다. 그때가 이때였어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일본 뭐 비디오라든지 음반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네. 부산에 가서 카피판 가져오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어. 제가 그 세대예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 네. 뭐 유명했던 음악들이 있어. 문라이트, 요코하마 뭐 이런 추억의 여행을 또, 네. 음악들이 있는데 그걸 거기 가서 이렇게 카피를 또 왔어요. 저는 고2 때 97년도에 엑스저팬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그 부산 깡통시장 가면 그걸 구할 수 있다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버스 타고 가서 그 CD 사와가지고 막 들으면서 야 니들 이거 가지고 있냐 막 이랬었거든요. 네, 다 저 음성적으로 문화를 향유하셨군요. 네,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는 일본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배척할까 여기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래야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965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 수입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일본 문화를 외색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척하려고 했었죠.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 문화를 집어삼킬 것이야. 제2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음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퍼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벌써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네, 이 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차라리 양성화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1987년에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하고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져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198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네네. 만화, 영화, 음반, 게임,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개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만
들여온다.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다가 1999년에 2차, 2000년에 3차, 2004년에 4차 개방을 통해서 지금은 일본 문화를 아무런 제한 없이 예.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문화 개방을 하면 우리가 일본의 또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상 개방을 했는데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주류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 예상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영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러브레터라는 영화. 아시죠? 오, 정말 예. 이거 그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이거 네, 예, 기억납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오뎅 끼나 데스까? 그래서 우리 오뎅 다 끼나스에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저희 영화는 뭐. 장면, 네.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딱 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러브레터라는 저 영화. 배우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나 모르겠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정말 저 장면 안 따라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개봉한 지 4년 뒤에 1999년 11월에 국내에 개봉이 됐는데 서울에서만 64만 명. 우와. 야. 네,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명이에요. 그죠? 그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게임이 들어옵니다. 네. DDR. 야, 이거 정말 저도 선정적이었어요. 좋아했는데. 네. 야. DDR. 또 우리 또 네. 노래, 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DDR이 아주 유행을 했었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만화. 네, 짱구는 못 말려. 아, 탐정 코난. 네. 네. 자, 저런 만화들이 책으로도 들어오고 네. TV, 영화로도 들어오고 이래서 유행을 하죠. 일본 문화 개방 초창기에는 일본의 영향이 저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글쎄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의 이익이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24년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쪽에 좀 더 이익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를 집어삼킬 거야 이렇게 우려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세계적인 한류에 물꼬를 튼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여기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겨울 연가. 네. 연사마. 연사마. 바람머리. 전설의 시작이죠. 네. 아니, 그 겨울 연가. 연사마 열풍으로 배용준 씨가 일본 여심을 완전히 휘어잡았죠. 저도 저때 눈도 안 나쁜데 일부러 안경 끼고 다녔어요. 예. 목도리에 바람머리하고. 목도리하고. 네. 네. 그런데 이 겨울 연가는 그 드라마 단발적으로 드라마만 유행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이 됐어요. 일본어 말고 한국어로 이 드라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사람들이 네. 늘어났고요. 이 촬영지를 직접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국내에서 한 1조 원 정도, 와. 그리고 일본에서 한 2조 원 정도, 도합 한 3조 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와, 대단하네. 있었다고 예, 지금 대단하시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겨울 연가가 이 한류 열풍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된 거네요. 그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 BTS,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고요. 그 가운데 한류의 위력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막지 말고 교류할 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개방적인 자세로 바깥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화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저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우면서 개방을 한다. 이런 원칙을 꼭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0월 20일 오늘은 역사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별미 김치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 되기 전에 네. 별미 김치 특집을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아마 요거는 잘 못 드셔본 김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간물김치입니다. 간물김치. 간물김치 드셔보셨어요? 간물 김치면 처음이에요. 가수로 만드는 거. 네, 가수로 만든 물김치입니다. 물김치. 아. 요게요, 굉장히 맵싸하면서도 알싸한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지금쯤 입맛이 좀 떨어졌다 하실 때 요거 잡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간물김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딱 만들어서 딱 한 달 정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김치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배워보시면 나는 김치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아침만 보시면 정말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갓김치는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간물김치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철규 씨는 김치 담가본 적 있어요? 저는 담그지는 않고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와 오늘 이렇게 같이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막 벌써부터 군침이 맞아요. 옵니다. 네. 이 간물김치는요, 마룻김치라고도 하거든요. 이 간마루. 마룻이라는 얘기가 국물에 대한 황해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간마룻김치라는 옛말도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물김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럴게요. 일단은 갓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갓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돌산갓을 요거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돌산갓이에요. 선생님 근데 굳이 돌산감만 해야 되나요? 돌산갓이 지금 딱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네. 요걸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만약에 나는 이 간물김치 배워보니까 그냥 우리 조선갓, 홍갓이라든지 청갓으로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돌산갓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산갓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쪽파도 이렇게 쪽파. 다 껍질을 벗겨서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돌산갓을 절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다듬냐면 앞쪽에 이렇게 꼭지 부분을 꼭지 빼고. 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닥가닥 줄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흙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런 그러네요. 것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말끔하게 준비하시면 아주 갓을 싱그럽게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 갓이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를 다 됐거든요. 네네. 준비가 다 됐으면 요 갓을 깨끗하게 세척을 됐으니까 여기 지금 절임을 좀 해야 되겠죠. 절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요거 보시면 소금물 절임이죠. 네, 물을 좀 준비를 하시는데요. 갓이 제가 2단 기준으로 했거든요. 2단이면 한 2.5kg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생수를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준비를 1.5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1과 2분의 1컵을 이렇게 놓고 녹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갓은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줄기는 굉장히 굵고 네네. 잎은 야들야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이거를 절이게 되면 잘 안 절여져요. 그리고 소금 때문에 혹시 갓이 상처를 입게 되면 자칫하면 풋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풋내가 안 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소금물을 풀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정리된 이 갓을 이렇게 그냥 담궈요. 이렇게. 소금 물을 풀어서 하는 게 되게 그렇죠.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담궈주세요. 요즘 다 안 담기네요 지금. 요거요. 네네. 지금은 이렇게 좀 안 당기는데 이제 소금기가 닿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절임이 좀 나른해지죠.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좀 절이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 이 간물김치의 갓을 절일 때는 보통 3시간가량 3시간. 절임을 합니다. 네. 근데 절임을 할 때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뒤집어 주셔야 돼요. 골고루 되게. 네, 그래야 이 갓 부분에, 그러니까 특히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나른해져서 나중에 양념이 쉽게 이렇게 스며들고 그다음에 아주 맛있는 아삭아삭한 그 간물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3시간 정도 절임을 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딱 2시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네네. 한 그러면 시간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을 좀 남겨서 네. 요게 지금 쪽파예요. 아, 쪽파를. 쪽파 다듬어 놓은 거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거를 같이 이렇게 좀 절여주세요. 그러면 1시간만 하는 거네, 쪽파는? 네. 어. 왜냐하면 쪽파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죠. 질감이 갓보다는 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해주셔야 시간차 절임이 이게 공격. 알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갓은 딱 3시간을 절이는데 중간중간 1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고 네. 1시간이 남았을 때 쪽파를 이렇게 좀 넣어서 절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것 좀 밑에다 네. 내려주세요. 갓은 3시간, 쪽파는 1시간. 네, 시간차 공격. 예.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했으면 3시간이 다 됐어요. 3시간이 다 됐으면 이렇게 갓 보세요. 야들야들하게 야들야들하게 완전히 잘 절여졌네. 다 잘 절여졌죠. 네. 또 쪽파도 야들야들하게 잘 그러네요. 절여졌죠. 이랬으면 요 갓을 씻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막 엎어치고 맺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 왜 가지런히 해야 되냐면 간물김치는 우리가 담았을 때 가지런히 담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런히 해주셔야 나중에 어머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물김치를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물김치 할 때 그냥 이렇게 맹물처럼 이렇게 약간 조금 뭐랄까요, 탁하지 않고 네네. 너무 맑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약간 찰진 맛이 있으면서도 약간 뽀얗게 좀 올라와야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쌀가루로 만든 죽을 쓰는데요. 쌀죽. 네, 네네. 이 죽을 쓸 때는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쌀가루거든요. 이거 네네. 좀 주시겠어요? 근데 다른 김치 담글 때는 쌀죽 말고 또 다른 걸 쓰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밀가루죽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찹쌀죽도 많이 쓰고 보리죽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렇게 쌀가루죽을 이용해서 쓰니까 훨씬 더 뭐랄까 깔끔하면서도 국물 맛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쌀죽을 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쌀죽을 좀 쑤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쌀가루로 하네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센 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면 중간 불로 줄여서 네네. 아주 잘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우리 불조수께서 불조네. 또 투입됩니까? 네. 조수가? 네네네. 자,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쌀죽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간물김치를 담는 국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맛있는 국물 양념을 알려드릴게요. 국물 양념에는요, 요게 필요합니다.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우린물. 워낙 이 다시마 우린물이 3리터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나는 국물을 좀 넉넉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4리터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좀 잘막잘막하게 국물이 좀 잠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3리터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1리터를 양념에 갈을 거니까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새우젓이 들어갑니다. 새우젓 갈아서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간물김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무예요. 네네. 이 무를 초록색 부분 있죠, 연두색 부분. 네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한 100g에서 200g 정도 썰어서 곱게 가를 거거든요. 요걸 준비하시는데 왜 초록색이 된 물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무 중에서도 연두색 부분이 가장 달달하고 알싸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물김치의 국물이 톡 싸야 맛있잖아요. 그 톡 쏘는 역할을 바로 이 무가 하거든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만 갔다 올까요? 네네네. 여기 지금 배가 있거든요. 배. 네, 배를 준비해서 배도 이렇게 한 2개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 벗겨서 이렇게 씨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물김치에는 많은 분들이 사카린을 좀 많이 넣으세요. 그렇죠. 설탕이나 사카린. 근데 설탕을 넣게 되면 찐덕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카린을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사카린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과일의 단맛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인애플 통조림을 준비했거든요. 만약에 파인애플이 있다 그러면 파인애플 껍질 벗겨서 준비하시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통조림 2조각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갈아볼까요? 자, 요거 이제 쌀죽 다 했죠? 네. 방금 어머,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매끈하게 잘 됐는데 요거를 이렇게 차게 식혀요. 예, 시켜가지고. 네. 네네. 왜 이렇게 차게 식히냐면 만약에 뜨거운 거를 김치 국물에 넣는다 그러면 발효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차갑게 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치 국물을 만들어서 양념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여기다 놓고, 아이고, 무 넣고요. 네. 무 넣고 이제 초록색 들어간 무를 그쵸. 썰어 넣는 거. 그다음에 단맛을 아까 위해서. 요거 새우젓만 새우젓. 넣어요. 간물김치에는 많은 젓갈의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새우젓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파인애플 넣으면은 네. 굉장히 달고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인애플만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설탕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네, 파인애플하고 배 설탕 때문에. 넣으면은 물김치에 설탕 넣으면 굉장히 찐덕찐덕거려요. 그래서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건 배예요. 배 넣고. 배에서도 단맛 나죠. 그쵸. 네. 야, 이 천연 단맛을. 배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물을 넣어야 되겠죠. 네, 우리 다시마 우린 물 이본쌤의 전매특 넣고요. 다시마 우린 물. 그래야 감칠맛이 있어서 간물김치가 맛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안 넣은 게 있어요. 바로 쌀죽이죠. 쌀죽. 쌀죽도 한 컵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국물이 굉장히 고우면서도 뽀해서 물김치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한번 갈아볼까요? 네. 어느 정도나 갈아야 돼요? 아주 곱게. 아주 곱게.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금방 갈린다 좀. 이미 뭐 아주 곱게 갈렸는데요, 근데? 네. 워낙 안에 있는 재료가 뭐 단단한 네. 게 무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아주 네. 곱게 갈았으면 자, 이제 꺼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뭘 준비하냐면 요걸 꺼내서요. 네.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댁에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후딱 하실 거예요. 간물김치는 정리만 하고 절임만 해놓으면 네. 양념은 아주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랬으면 다시마 아까 우린 제가 물. 네. 다시마 우린 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3리터 준비했는데 3리터. 1리터는 여기에 썼어요.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 2리터만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네. 준비한 다시마는 좀 이렇게 빼주고요. 그다음에 얘를 넣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면보에다가 이 죽을 짜는 겁니까? 네, 여기 잡아주세요. 네네네. 면보에다가 요걸 이렇게 넣어요. 네. 아, 이런 물김치 국물이 더 깔끔하죠. 완전 깔끔해요. 네. 걸러주는구나. 이거 그냥 쓰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좀 깔끔한 여자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네. 깔끔하게 물만 아. 내주세요. 뽀얀데요? 완전 뽀얗죠? 사골국처럼. 이게 맛있어요. 야. 지금 배하고 파인애플 즙 같은 게 지금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넣으셔도 좋으나 네네. 그렇게 되면 너무 뭐랄까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딱 요것만 하시는 게 깔끔한 좋아요. 느낌으로 즙을 짜서 넣는다. 네. 네. 요것만 이렇게 즙을 짰어요. 네. 와. 자, 이제 즙을 네. 짰으면 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양념을 만드는데 음. 우리가 아까 여기에다가 간을 맞춘 게 새우젓밖에 안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소금을 요건 지금 고운 천일염이에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2kg에 3리터면 3스푼. 자, 아. 3스푼을 넣으세요. 하긴 간을 진짜 하나도 안 했었네요. 네, 간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그랬으면 소금으로만. 요거 가지고 우리 봉조수가 맛을 네네. 한번 보실래요? 간이 맞는지? 네. 아, 이거 막 궁금하다. 어때요? 살짝 짠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래야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치를 담글 때. 딱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김치니까 요거 익혀서 잡수셔야 되잖아요. 특히 간물김치는 금방 남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네네. 실온에 두었다가 잡수셔야지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짠듯한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 큰술이 아주 정확하게 역시. 잘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저 절대 미각 맞습니까? 아니, 조수 될 만해요. 아, 저수. 분이 저수. 네네. 그랬으면 이제 요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요거 잠깐만 네네. 아래로 내려놓을까요? 네, 뭐 어떤 거 말입니까? 요거 아, 네. 내려놓으시고 요거 옆에다 잠깐 치우고 요거를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둘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네네. 자, 요거를 이제 올려놔요. 네. 왜 이렇게 큰 대야 하나를 올려놨냐면요. 요거 하셔야 돼요. 요게 지금 고추씨거든요. 고추씨. 고추씨. 고추씨를. 네. 그다음에 아까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을 여기에 하나도 넣질 않았어요. 네네.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이고 생강도 생강이고.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잘 섞었잖아요. 잘 섞었으면 네네. 이게 지금 약간 맵습니다. 이거 좀 섞어주세요. 네네. 아, 고추 씨를 저렇게 넣으시는구나. 근데 여기가 지금 눈이 비주얼가- 매운데요. 어. 자, 이거 이렇게 오. 넣고 딱 그다음에 그게 딱 눈이 매운 딱 그 느낌이 와요. 오, 어. 눈이. 빈 그릇을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여기 밀폐 용기.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좀 버무렸죠? 네네네. 버무린 거에다가 요 갓을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요? 아. 오. 살짝만 묻히면서. 묻혀요. 아.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절임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묻히거나 만약에 막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네. 요것도 이렇게 아, 김치 양념할 때 속 양념하듯이 넣듯이. 네. 요것만 살짝만. 아. 엄마 김치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양념을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네. 또 넣고. 그다음에 요것도 또 이렇게. 아, 진짜 얄쌍한 향이 풍겨오네요. 좀 맵죠? 예. 근데 근데 고추씨 너무 맛있을 때문에 것 조금 같아요. 매운데 네. 이게 고춧가루 넣는 것보다 고추씨 넣는 게 훨씬 더 칼칼하고 맛있거든요. 아. 이렇게 담고요. 요것도 이렇게 마저 좀 담아주세요. 아. 아주 쉬워요. 와, 저는 진짜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생방송 중에 지금 김치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와, 있으면 이제 진짜 먹을 수도 대단하세요. 있어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쪽파도 쪽파. 이렇게 네. 해서 위쪽에 조금 양념이 되도록 이렇게 좀 묻혀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요것도 담아주시고요. 음. 또 여기에 보면 제가 홍고추, 청양고추도 준비했거든요. 네. 네. 요것도 그냥 같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안 썰고 통으로 넣습니까? 네, 요것도 안에다가? 통으로 넣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요것 좀 내려주실래요? 네. 오늘 우리 불조수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네네. 얼른 뭐 다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버무려서 네네.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잘라서 담잖아요. 네네. 물론 맛있긴 해요. 잘라서 담아도. 근데 이렇게 길게 담아야 그 갓에 아주 알싸하고 맵싸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 하나씩 건져서 썰어서 상에 올리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발라주세요. 야. 야, 이렇게 양념 다 썼네요. 됐으면 양념 다 썼죠. 네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를 그냥 덮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여기 가면 제가 요런 접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접시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 꾹 눌러주세요. 아. 떠오르지 않게. 네네. 이렇게 해야지만 갓이 또 쪽파가 국물 안에서 잘 사가요. 자, 그러고 났으면 요거를 부어주세요. 아, 이걸 붓는군요. 예전에 저거 넓적한 돌로 저렇게 했잖아. 아. 야, 요 위에다가 바로 저렇게 붓는군요. 딱이네. 물김치니까. 지금. 야, 그 물김치 색깔이 나오네요. 네. 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 인절미에다가 그냥. 선생님, 국물이 딱 맞는데요? 네, 딱 맞죠? 어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이니까 요걸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해오신 게 있구나, 익은 거. 해왔어요. 어. 야, 시식 시간이다. 선생님, 저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네. 이렇게 보시면 네네. 국물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접시를 놓고 돌을 하나 얹었거든요. 아, 이 돌이 오리지널이죠, 또. 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국물이 아까 거랑은 좀 달라요. 음. 이게 좀 잘 사가서 익은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요거 잠깐만요. 네. 이렇게 꺼내요. 잘 익었으니까. 네. 꺼내서 이렇게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꺼내서 바로 썰어서 먹는. 그렇죠. 아.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서 어머. 썰은 소리도 맛있겠다. 썰어서 제가 이따가 그릇 하나 놨거든요. 네네.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주세요. 소면 넣어가지고 그냥. 어머. 국수에. 그렇죠. 국수를 해먹으면. 국수도 요 좋고 저는 감물김치는요. 고기 싸 먹어도 맛있을 것 아, 같은데. 고기 싸 먹어도 맛있고요. 밥 말아 먹어도 이거는 밥 말아서 잡수셔도 맛있고요. 네네.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머, 색감. 네, 이렇게 색감도 올려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청양고추도 이렇게 해서 아, 네. 그냥 한겨울에 뜨끈한 방에서 야. 이거 그냥 한 그릇. 네? 이거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쵸. 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국물 부어주면 아주 맛있는 간물김치가 되거든요. 네네. 정말 좋다. 이 간물김치는요 익혀서 잡수셔야 맛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국물 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짠 게 없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익으면서. 지금 익으니까 어. 익었으니까 이게 지금 딱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요거는 어제 담은 물김치를 갖고 왔고요. 네네. 제가 시식하는 거는 네. 3일 전에 담은 물김치를 갖고 아. 왔거든요. 한번 잡숴보세요. 네네. 맛이 어떤가? 아, 국물도 좋았는데 이 갓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새콤해졌어요. 오. 그러네요. 와, 그쵸? 너무 맛있는데요? 와, 입맛 맛의 없을 그 때 아삭아삭한 맛 맛을 그대로 한번 나네요. 느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물러지지가 않고. 그쵸? 네. 왜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 이거 정말 맛있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시피 준비했거든요. 보고 오시죠. 김장전에 만드는 별미김치 특집 1탄. 오늘의 메뉴는 간 물김치입니다. 돌산갓, 쪽파, 청양고추는 다듬어 씻어서 물기를 털고요. 대야에 소금을 넣고 생수에 잘 녹이고 갓을 넣어 3시간 절입니다. 갓을 절인 지 2시간이 되면 쪽파를 넣어 함께 절이고요. 절인 갓과 쪽파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뺍니다. 배, 무, 파인애플은 잘게 토막내고요. 쌀가루와 생수를 끓여 쌀죽을 만들고 차게 식혀줍니다. 믹서에 배와 무, 파인애플, 새우젓, 쌀죽과 다시마 우린 물 1리터를 곱게 갈아주세요. 큰 면포에 간 김치 국물을 넣어 즙을 짜고요. 즙에 나머지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볶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큰 김치통에 갓과 쪽파를 담고 다진 마늘과 생강, 고추씨에 버무리고요.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를 사이사이에 넣어 무거운 접시로 누르고 김치 국물을 부어주면 간 물김치 완성입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시원한 간 물김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간물 김치입니다. 네. 아, 기가 막혀. 정말 김치 별미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네. 밥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거만 뭐 팥떡 있잖아. 고사떡이라고 하는. 아, 떡이랑. 떡. 그거랑 같이 하면 정말 맛있겠고. 네. 다음 주는 또 뭐예요?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요, 요새 배추가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가격이 좀 낮아졌거든요. 무도 또 제맛을 내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무와 배추를 섞은 석박지 준비했습니다. 와, 석박지 좋죠.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오늘 잘 먹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곡이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평 국향대전 축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 중심의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생한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목장 체험 행사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깨끗하고 건강한 국산 우유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퀴즈를 풀어보는 우유 탐험 신비의 세계와 송아지 우유주기, 육성우 건초주기 외에도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며 우유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우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국산 우유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오후 들면서 오늘 좀 날이 풀린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도 챙기시고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